인천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정환 감독이 이제 새롭게 사령탑으로 올라왔습니다. 사실 K리그 1에서 감독상까지 받았던 인물이 K리그 2로 간다는 게 아마 최초인 것 같아요. 불과 2박 3일 걸렸습니다. 접촉부터. 좋은 감독을 모셔오는 거는 진짜 중요한 과제였어요. 기존에 있던 감독을 사실 잘 보내드리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윤정환 감독이 온다라고 기사까지 뜨고 있던 상황에 최영근 감독이 구단하고 결정된 게 없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혼에 들어와서 이제 여기 합의서에 사인을 찍자. 들어왔는데 집에 와봤더니 벌써 살림을 차린 거야. 이게 도저히 최영근 감독하고 합의를 할 수가 없게 된 상황인데 인천은 빨리 감독 선임을 발표해야 되니까 합의를 안 해놓고 지난주 월요일에 합의를 했다고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합의도 했다고? 자, 스포츠앤 플러스 오늘의 순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주 금요일에는 축구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스앰플의 금요일을 책임지는 금요일엔 축구, 오늘도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눌 두 분 먼저 만나보도록 하죠. 송지훈 기자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태구알. 네, 반갑습니다. 조태구알. 네. 네.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구독까지 좀 지금 좀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간입니다. 네, 이번 한 주도 여기저기 취재하시느라 바쁘셨죠? 뭐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 전에 불이 붙었죠. 그렇죠. 예, 체육회장, 대한축구협회장, 종목별 단체장 선거들이 줄줄이 이어지는데 뭐 우리 구독자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축구협회장 선거 어떻게 되는지 관심이 있으실 거고. 그렇죠. 참고로 오늘 조금 전에 이 축구협회장 선거 출마한 세 분의 기호가 정해졌습니다. 기호요. 네, 누가 몇 번인지 궁금하시죠? 오늘 조금 이따 제가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기사 안 났더라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K리그의 썰은 이분에게 들어보면 됩니다. 썰오정 기자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썰어. 스 기자입니다. 네. 아, 근데 진짜 지난주와 네. 그리고 그 일주일 사이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이 시기면은 많은 것들이 파도가 넘실거리는 시기고. 네. 뭐 어제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오늘은 이렇게 뒤집히고 내일은 또 저렇게 뒤집히는 그런 일들이 파다한 시간이고, 그래서 많은 팬분들께서도 시시각각 변하는 정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그 많은 부분 결론이 나긴 했는데요. 그 뒷이야기들 궁금하시죠? 서우종 기자와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 후반에는요, 영국 현지를 연결해서 이건 기자와 함께 손흥민 선수 재계약 관련 소식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다양한 이슈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늘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또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지금 좀 한번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이야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감독 이동, 감독 선임이 마치 나비 효과처럼 넘실넘실되면서 쭈르륵 일어날 줄 알았지만 사실상 큰 변화가 없이 결론이 났습니다. 네, 그렇죠. 일단 뭐 출발은 2024년 K리그 1 최고의 감독으로 오른 윤정환 감독이 강원 FC를 떠나면서 네. 상황이 시작됐는데, 이 어떤 연쇄 효과가 다른 팀, 이제 윤정환 감독이 K리그 내에 다른 팀으로 가고, 또 그 팀이 또 공색이 발생한 자리에 또 누가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연쇄 이동이 발생할 거라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언급된 게 윤정환 감독, 그리고 수원 FC 김은중 감독, 광주 FC의 이정효 감독. 요 이제 새 감독의 거치가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웠는데, 네. 결국은 윤정환 감독만 예정대로 이제 팀을 나와서 이제 옮긴 셈이 됐고, 이정효 감독과 김은중 감독은 변함없이 자리에 있었고, 네. 강등으로 인해 가지고 사령탑 교체를 피할 수밖에 없게 된 인천이 윤정환 감독을 모시고 가면서, 그러면 뭐야 전북은 뭐야 했는데 전북은 외국인 감독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요 시장 밖에서 직구를 해와가지고, 짜잔. 네, 저희는 직구예요 이러면서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를 기념하는 아주 초특가 명장을 네. 전북이 영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거의 뭐 역대 K리그 감독 중에서는 이름값으로만 보면 가장 높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요? 프리미어리그에서 선수로도 뛰었고 감독으로도 했어요. 네. 특히나 선수도 첼시와 토트넘에서 뛰었습니다. 예, 상당히 아주 수준급 그런 이제 이력을 갖춘 그런 축구인이고, 그 현역 시절에 뛰어본 제가 찾아보니까 공격형 미드필더였더라고요. 네. 그런데 상당히 이제 화려한 테크닉을 구사하던 선수였다라는 이제 그런 기록들이 나오고,
그 참고로 이제 전북은 이렇게 포엣 감독을 영입을 하면서 어떤 뭐 감독으로서의 그런 역량뿐만 아니라 선수로서 경험했던 많은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전북에 좀 녹여주길 바란다.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포엣이라는 축구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장점들을 전북이 흡수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걸로 보이고 그리고 뭐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 많이 얘기를 하겠지만 전북이란 팀이 올 시즌에 정말 최악의 성적을 겪었잖아요. 강등될 뻔했던 그동안 9번 뭐 우승을 하는 동안에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일이 일어난 해기 때문에 네. 어쨌거나 포엣 감독만으로 와서 과연 빨리 자리 잡을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의구심 때문인지 몰라도 사단을 몽땅 다 데려오는. 그러니까 이게 뭐 비용적인 측면도 그렇고 어떤 뭐 역할적인 측면도 그렇고 굉장히 통 큰 결단을 네네. 한 건데 전북 현대 입장에서는 포엣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최대한 빨리 보여다오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보이는 영입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먼저 이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그 지난주에 나눴던 대화에 좀 복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서우정 기자가 밝힌 바로는 이정효 감독을 포함해서 2명의 이제 외국인 감독과 현재 접촉을 하고 있고 이제 전북에서 바라는 지도자 상이 지도자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선수단을 이렇게 휘어잡을 수 있는 네. 장악력이 높은 감독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딱 집어서 말은 안 했지만 이정효 감독이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야라는 뉘앙스를 좀 받았었거든요. 국내 감독은 최종적으로 이제 이종효 감독 혼자 네. 있었고 외국인 감독도 결국 마지막에 이제 결정을 할 때는 거스포엣 감독 한 명만. 이정효와 거스포엣의 1대1 구도로 지난 주말 이제 전북의 이도현 단장이 고민에 들어갔고 네. 최종적인 결론은 자 외국인 감독의 사단으로 가자라는 결론이 나오면서 월요일 오후에 이정효 감독에게 저희에게 관심을 보여주셔도 감사하고 다음 기회에 같이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오퍼를 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이정효 감독이 전달한 거죠. 네.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하루 뒤 포엣 감독 발표가 났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전북에서는 거스 포이엣을 선택한 이유 혹은 이제 그 선임하기까지의 과정 네.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이거는 구단의 보도 자료를 보면은 태세 전환 요즘 유행하는 표현으로 네. 태세 전환이 눈에 띕니다. 어. 왜냐하면 지난 그 6월에 김두현 감독을 선임을 할 때 전북의 그 보도 자료에서 눈에 띈 부분 그거였어요. 어떤 전술적인 설득력과 리더십이 중요한 시대다. 그래서 스마트한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젊은 김두현 감독을 우리가 선임하기로 했다. 그때는 방점이 뭐에 꽂혀 있었냐면은 전술이었어. 전술. 네. 왜냐? 앞서 있었던 단 페트레스쿠 감독 같은 경우에는 루마니아 무대를 정복했고 뭐 페트레스쿠 감독도 현역 시절에 첼시의 레전드입니다. 네네. 뭐 월드컵에서도 활약을 했었고 그렇지만은 그런 어떤 명성에 걸맞지 않게 데려와서 보니 전술적으로 굉장히 좀 세련되지는 못한. 낡았어. 올드. 네, 낡았어. 좀 네. 올드라게요. 클래식이라고 우리 클래식. 해주시죠. 네, 클래식. 아니야 올드여도 돼. 우리 아마 전북 팬들 올드라고 해도 다 동의하실 거예요. 네. 예, 그런 것들에 대한 선수들의 갈증을 좀 채우기 위해서 전술적인 아이디어도 좋고 컨텐츠가 있는 김두현 감독 우리가 선임했다라고 자평을 했죠. 근데 자 이번에 거스포엣 감독의 선임을 발표하는 보도자료에서는 방점이 어디에 가 있냐? 소통에 가 있어요. 소통. 선수들과의 소통을 통해 가지고 팀을 이제 하나로 뭉치게 할 수 있는 그런 매니지먼트 능력이 중요하다. 그 전북이 불과 6개월 사이에 감독 선임에서 어느 부분에 키워드를 두고 있느냐가 정반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전술이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선수단을 하나로 뭉치게 만들고 그들을 뭐 그 선수들이 불만 없이 팀을 따라갈 수 있는 감독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중요하다라고 했고 뭐 이도현 단장도 거스포엣 감독 선임 이후에 여러 인터뷰를 보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6개월 사이에 전북에 대한 문제를 진단한 구단 스스로가 진단을 한 부분에서 전술도 이것도 전략도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우리는 선수단에 대한 강한 장악력을 갖고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거든. 그지 송준 기자가 얘기한 대로.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초점을 맞추고 감독을 선임하다 보니 결국은 거스포엣이라는 종착지에 도달을 했다는 거죠. 요게 지금 그 전북 팬들에게 반가운 소식인지 아니면 좀 불편한 소식인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그 포엣 감독이 페트레스쿠 감독이랑 친구래요.
그리고 예전에 저 전북의 테크니컬 어드바이저를 한 그 우리 박명수 닮은 예, 그분 저 감독님하고도 네. 셋이 친했어요. 같은 시대 첼시에서 활약했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첼시에서 비슷하게 한 3, 4년 정도 같이 뛴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두 감독이 상당히 친구고, 그래서 이 포획 감독이 마지막에 이제 전북으로 와서 계약을 하기 전에 어떤 팀인가에 대해서 페트레스쿠 감독과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요거를 무슨 얘기 들었을까? 그러니까 포획 감독이 이제 그 에이전트 대리 업무를 이제 그 아들이 하거든요. 이번에 네. 같이 오잖아요. 그 디에고, 전술 디에고 분석 코치로 네. 네, 디에고 포이시 오는데, 이 친구가 지금 이제 그런 그 감독의 포획 감독의 어떤 외부 소통을 이제 전담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분과 친한 한국 분이 또 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분하고 제가 좀 얘기를 나눠보니까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이거 얘기를 해주는데, 과연 페트레스쿠 감독이 전북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줬을까? 그러니까 물론 뭐 좋은 얘기도 해줬겠지만 이런 부분 너 조심해, 전북은 이런 게 있는 팀이야 라는 그런 부분들을 아마 포획 감독이 좀 유심히 들었다면, 네. 처음 이제 그 할 때 지휘봉을 딱 잡자마자 어떻게 이제 선수들에게 좀 대하는가, 이런 부분에 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은 뭐 스타급 감독이 왔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에게 좀 더 전권을 더 부여하기 위해서 사단까지 데려오는 형국인데, 네. 과연 이 전북에서 거스포옙 본인이 원하는 축구를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사실 저는 그래요. 우리가 지금 포획 감독이 선임됐기 때문에 포획 감독이 어떤 축구를 했는지 그의 과거 이력들을 보면서 막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사실 그거는 조금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포획 감독은 커리어에서 맡았던 팀들 대부분이 리그나 혹은 대표팀 기준으로 볼 때 전력이 상대적으로 조금은 약한 팀들이었습니다. 처지는 팀들이요. 그 안에서 네, 뭐 프리미어 리그 시절의 썬더랜드라든가, 네. 그 라리가에서 어디지? 베티스였나? 베티스, 어디지? 그리고 프랑스 리그왕에서 모르도 갈 때 또 팀 상황도 좋지 않았고, 뭔가 경기를 지배하거나 주도적으로 이런 것보다는 빨리 승점을 확보를 하고 승리를 통해 가지고 팀 분위기를 반등시켜야 되는 상황. 가장 최근에 있었던 팀도 그리스 대표팀인데, 그리스 대표팀이 뭐 과거에 뭐 유로에서 깜짝 우승을 할 때라든가 월드컵에 나올 때나 2번 연속 나올 때나 그런 팀은 아니에요 지금. 가라앉아 있을 때 같죠. 근데 어쨌든 포획 감독이 가가지고 그리스 대표팀을 그 네이션스 리그에서 B 레벨로 올렸고, 그 유로 경쟁에서도 어쨌든 플레이오프까지 가가 치열한 싸움 끝에 아쉽게 본선에 못 갔거든요. 그런 것들 팀 상황을 바꾸는 그거 있는데, 근데 전북은 다른 게 뭐냐? 전북은 어쨌든 지금 스쿼드 구성 면에서 K리그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든 팀입니다. 네. 그거를 잘 활용을 못했기 때문에 올해 성적이 굉장히 안 좋았던 거는 맞는데, 포획 감독이 이전에 맡았던 팀들과는 좀 다른 위치, 다른 구도의 스쿼드를 갖고 이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전에 이 사람이 했던 축구가 전북에서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반대의 성향의 축구를 시도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많이 알려진 바에 따르면 어쨌든 포획 감독은 전술 전략 이쪽보다는 팀을 이끄는 매니지먼트 쪽에 굉장히 강한 강점이 있고, 물론 축구적인 포인트는 상당히 잘 집어준다고 합니다. 기성용 선수가 과거에 포획 감독을 평가한 바에 따르면 강팀을 공략하는 줄 아는 감독, 강팀을 꺾을 줄, 특히 단기 토너먼트에서 상대를 무너뜨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면모를 갖고 있는 감독이라고 하거든요. 실제로 썬더랜드 시절에 리그컵에서 막 강팀들 연파하면서 올라가면서 마지막에는 맨체스터 시티에게 패해서 준우승에 그쳤지만은 돌풍을 일으켰던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강점들이 막 섞이고 하면은 저는 뭐 전북에서 그 포획 감독이 보여줄 축구 컨텐츠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네. 우리가 예상한 것과 좀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근데 뭐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이 양반의 어떤 전술 특성들을 좀 짚어보자면, 수비를 되게 중시하는 분이에요. 네, 그래서 어쨌거나 수비가 잘 다져졌을 때 그 이후에 이제 뭔가 공격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라, 올해 사실 전북이 수비가 폭망이었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빨리 뭔가 해결책을 내고 싶어 할 거고, 그래서 수비수들 위주로 좀 더 점검도 더 적극적으로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수비 빨리 조직력을 다질 수 있을까부터 먼저 고민을 하게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뭔가 이제 다른 전술도 의미가 있는 거지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뭐 공격 전술을 하는데 내가 필요한 스타일이 뭐 그런 선수가 없으면 이제 사와야 되고, 그러니까 이번 당장 지금 이제 다음 주인가요? 다음 주 전북이 금요일. 떠나는 게 네. 1월 3일이죠. 1월 3일. 지금 떠나게 되기 때문에 가서 빨리 이 팀을 판단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러면서 본다면 사실 이제 포획 감독과 포획 사단의 그런 기본적인 역할이 중요하겠지만 이 정조국 코치와 통해서 뭔가 구단과 이제 잘 연결하는 네. 그 과정도 좀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전북이 지금 테크니컬 디렉터가 마이클 김 디렉터입니다. 이분은 벤투 감독이 대표팀을 이끌 당시에 벤투 사단 일원 네. 중에 한 명이었죠. 그러니까 당시에 벤투 감독이 총 4명의 코치들을 데리고 왔고 거기에 한국인 코치 2명이 합류를 했는데 마이클 김하고 최태호 코치였어요. 그러니까 마이클 김도 사단이 함께 와야 지금 현대 축구에서는 뭔가 감독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거를 파악을 하고 있었고 거기에 대신 좀 한국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도를 도와줄 수 있는 한국인 코치 1명 그리고 골키퍼 코치 구성을 보면은 벤투 사단 때하고 이번에 포획 사단하고 구성비가 비슷해요. 감독 그리고 포획 감독은 3명의 코치를 데리고 오고 벤투 감독은 4명의 코치를 데려왔고 거기다가 한국인 코치가 2명씩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마이클 김 디렉터가 그때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해가지고 가장 사단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조합으로 좀 짜긴 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사실상 뭐 특별한 썰은 없겠지만 가장 재미있었던 내용은 단페트레스쿠가 이제 역할을 했다는 거 중간에서. 네. 근데 뭐 사실 이렇게 와라 마라를 최종 결정하는 건 아니고 네. 어쨌거나 포획 감독이 오기로 했을 때 야 단 전북 어떤 팀이니? 네. 정도의 이제 뭐 얘기를 한 거겠죠. 아니 제가 듣기로는 이제 거스포엣이 준비를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들었거든요. 왜냐면 사실은 포획 감독이 우리가 지금 뭐 축구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도 이분의 이름을 들어본 게 우리 축구 대표팀 감독 후보로 들어와 있던 분이었어요. 그랬었죠. 그리고 실제로 그 과정에서 포획 감독이 한국 축구에 대해서 공부도 상당히 많이 했던 거로 알려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전북이라는 팀에 대해서도 어느 정보가 있었을 거고 그리고 그 이후에 나는 한국하고는 인연이 안 맞나 봐 하고 있었는데 이제 대한민국의 K리그 최강 팀이 다시 불러주니까 위기 상황에 지금 우리 손을 잡아다오 하고 있으니 뭐 본인이 의욕을 가지고 상당히 많이 공부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점에서 그리고 이제 단 감독도 거기서 뭔가 한 숟갈 정도 얹어줬을 거다 정도의 이제 추측이 가능하겠죠. 지난 6월, 7월 그때 이제 포획 감독이 대표팀 뭐 면접도 보고 PPT도 하고 그때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픽을 받지 못했지만 그게 인연이 돼서 그런지 포획 감독이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나 봐요. 이후에 한국에 왔습니다. 여의도에 있는 호텔에서 머물면서 아니 이미 그 감독에서 낙마했는데도 뭐 기회가 돼가지고 내가 한국을 한번 여행을 가고 싶다. 거기에 뭐 기성용도 있고 지동원도 있고 같이 그렇죠. 했던 인연들도 있고 하니까 그 와서 여기서 관광도 하고 기성용을 만나서 식사도 하고 그렇게 하고 돌아갔어요. 그런 어떤 그 인연이 닿진 않았지만 한국에 대한 뭔가 그 호기심, 이미지 이런 게 생긴 게 한국을 오는 스스로 이제 한국을 방문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고 그 이후에 결국은 전북하고 이렇게 의기투합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걸 보면은 포획 감독도 굉장한 적극성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댓글에 뉴스토리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결국에 이제 또 한 명의 후보였던 이정효 감독은 전북행이 아니라 기존 팀 그대로 광주의 잔류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정효 감독 입장에서는 뭐 타이밍상 선택지가 이젠 더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인천에서도 이정효 감독에 관심을 보였지만은 이정효 감독 어쨌든 전북에 조금 더 이제 무게감을 두고 뭐 중심축을 두고 이제 전북하고 얘기를 하고 있었고 인천이 마냥 기다릴 수 없으니까 인천은 그 이정효 감독과 포획 감독이 동일선상에서 서로 누굴 할까 전북이 고민하고 있던 찰나 인천은 이미 윤정환 감독을 선임을 했죠. 네. 인천이라는 선택지는 사라졌고 그리고 불과 하루 만에 전북이라는 선택지도 사라지면서 이정효 감독으로서는 지금으로서는 뭐 광주 잔류밖에 선택할 수 없으니까 타이밍이 뭐 이거는 진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니까 네. 이정효 감독 입장에서도 왜냐하면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이정효 감독 지금 광주하고 연락도 잘 안 된다고. 예. 거기에 대해서는 이정효 감독이 얘기를 했습니다. 뭐 제가 잠적을 했다느니 전화를 받지 않는다니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전화를 했을 때 이정효 감독이 어디서 해야 할까는 저 구단에서 마련해준 사택에 있습니다 이러면서 제가 잠적을 할 이유가 뭐가 있나요? 사택에 있는데 대표님한테 여기 머물면서 조금 생각하겠다고 얘기를 드렸었고 모르겠는데 밖에서 조금 과한 얘기들을 하시는 것 같다. 그렇게 했고 전북이 한 오후 3시경에 이정효 감독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최종적인 의사 같이 하기는 이번에 어렵다라는 의사를 전달받고는 이정효 감독은 더 미련 갖지 않고 한 30여 분 만에 다 털어낸 것 같아요. 그리고 빨리 내가 강주에 다시 집중을 해야 된다. 네. 이정효 감독이 대단한 워커홀릭인데 이 분이 그 고민과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도 2가지 플랜을 다 준비하고 있었어요.
광주에 잔류했을 때 내가 뭘 해야 되는지 플랜, 그리고 만약에 전북으로 가게 됐을 때 어떤 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플랜 두 가지 상세하게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광주 잔류를 하면서 광주 잔류 플랜에 맞춰서 지금 선수단 구성 이런 것들 빠르게 진행하고 있고 오늘도 통화했는데 뭐 잠을 줄여가면서 제가 뭐 시간이 더 걸렸으니까 뭐 그렇게 해야죠 라면서 잠 줄여가면서 신나게 지금 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이제 선택지가 없어진 측면에서 광주에 남는 거는 이제 이해가 갑니다만 사실 이제 그 전에 광주가 이제 그 내가 원하는 조건들을 맞춰줄 수가 있을까? 그게 뭐 연봉 같은 부분들이 아니라 선수단 충원, 이제 보강 문제에 있어가지고 지금 광주가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문제는 해결이 될 거니까요? 네, 해결됐습니다. 오. 네, 그거는 제가 광주 측하고 프로축구 연맹 측에 둘 다 확인을 했는데 이번 겨울 선수 등록은 문제가 없고요. 자세한 얘기는 제가 조금 더 취재해가지고 뭐 제 채널에서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네, 선수 등록할 수 있어요. 영입할 수 있어요. 다만 광주의 현실적인 문제는 돈을 얼마를 쓸 수 있느냐. 그러니까 2025년에는 선수단 총 연봉을 얼마를 책정을 하느냐, 그리고 이적료 지금 벌써 떠나는 선수들이 있고 거기서 발생된 이적료가 있는데 거기서 얼마를 우리가 쓸 거냐, 그 부분을 어느 정도 구단하고는 조율을 했고요. 금액이 2024년보다는 줄어들었습니다, 확실히. 쓸 수 있는 선수단 총 연봉, 이적료 줄어들었지만 이정효 감독은 뭐 2022년에 더 안 좋은 조건이었고요, 2023년에 뭐 비슷한 조건이었고요. 그때도 했습니다. 또 하면 되죠. 그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사실 이정효 감독은 어쨌거나 이 선수들에게 동기부여를 일으키게 하는 그 능력 자체는 엄청나거든요. 네네. 거기에다가 이제 전술을 얹어가지고 이제 광주만의 어떤 특징적인 그런 축구를 하는 건데 올해 사실 인건비가 많이 올랐어요, 광주가. 왜냐하면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무대에 나가게 됐기 때문에 네네. 그 재작년의 활약으로.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높아진 게 있는데 올해 이번 겨울을 지나면서는 아마 그 인건비가 상당히 다시 줄어들게 되지 않을까 하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예, 그래서 구단의 어떤 재정과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인건비가 내려간다는 이야기는 뭔가 수준급에 있는 선수들 중에 떠나는 선수들이 생긴다는 이야기고, 그러면 이거는 다시 돌려서 얘기하면 2023년의 광주 축구 상황과 다시 비슷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 시작하기 올해가 전. 아니라.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정효 감독에게는 힘든 상황이 될 거야. 지금 이정효 감독의 시험대야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사실 그때 2023년에도 이정효 감독이 똑같은 상황에서 해낸 게 있기 때문에 네네. 3위를 일단 했죠. 우리는 기대감을 갖고 그때 K리그에서 말 그대로 3위하고 그렇죠. 진짜. 돌풍이었죠. 최고의 활약을 했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정효가 하는 그 스타일이 유지만 된다면 좋은 축구 할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게 뭐 위험하긴 하죠. 이정효 감독에게 모든 거를 지금 기대해야 된다는 상황이. 그 말은 결국은 또 이 전북 그 사령탑 이적설 때처럼 이정효 감독이 떠나면은 이게 한 번에 또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광주는 이정효 감독이 2025년 잔류는 하지만은 이정효 감독 부재 시의 상황에 대해서도 이제 구단 스스로가 좀 준비를 해놔야 된다. 네. 그런 이걸 것도, 좀 비슷한 예로 들면 사실 포항의 김기동 감독, 포항 시절의 김기동 감독도 포항 시절에 사실 한 시즌이 끝나면 거의 한 주전의 3분의 1은 다 팔아야 됐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선수 찾고 뉴스에서 올리고 하면서 했는데 어쨌거나 김기동 감독이 그런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서도 몇 년 연속 꾸준히 성적을 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김기동은 K리그에서 최고다라고 모두가 인정을 하고 네네. 결국은 이제 그게 FC서울로 가는 발판이 됐는데 이정효 감독에게도 아마 이번 시즌이 내년 시즌이 상당히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 같고 만약에 내년 시즌에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 이상의 어떤 성적을 내고 좋은 축구를 보여준다면 이정효라는 이 인물에 대해서 아마 가치가 오히려 훨씬 더 높아질 수도 있다. 그럴 수 있죠. 충분히. 네. 오히려 그러니까 포항 같은 경우는 사실 시스템이 어느 정도 도와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포항은 유스가 워낙에 잘 돼 있어서 그리고 A팀서부터 이제 유스팀까지 이제 전략을 다 같이 논의해가지고 비슷하게 선수를 발굴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김기동 감독이 좀 도움을 받은 게 있는데 사실 이정효 감독은 지금 광주 유스에서 뭔가 그렇게 체계적인 도움을 받기도 어렵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해낸다면 오히려 더 좋은 평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하죠. 알겠습니다. 댓글을 좀 읽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게 제임스 A님이 거스포에 관련해가지고 한국 왔었을 때 상해 볼 일이 있었는데 기성용이 한번 와보라고 해서 왔었다. 여의도 콘레드에 묵었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맞아. 옛날에 네. 상하이 선화에서 감독 생활을 했죠. 그렇죠. 네. 그때 뭐 카를로스 테베즈 영입하고 네. 그랬었는데
당시에는 상하이 선화가 전력이 그렇게 뭐 슈퍼스타는 있지만 좋은 편은 아니어서 성과는 암흑기였습니다. 네. 중국에서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K리그님도 지금 송지훈 기자랑 똑같은 얘기 해주셨네요. 광주 상황이 매우 열악하던데 광주 잔리시키면 진짜 S급 될 듯. 자 그리고 수앱스폰구함님께서 수원FC 소식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지 댓글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오늘 썰어정의 진짜 주제는 여길 겁니다. 전북도 아니고 광주도 아니고 인천입니다. 인천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정환 감독이 이제 새롭게 사령탑으로 올라왔습니다. 사실 K리그 1에서도 어마어마한 성적을 거뒀던 뭐 감독상까지 받았던 인물이 K리그 2로 간다는 게 흔치 않은 일이긴 하죠. 아마 최초인 것 같아요. 최초죠. 예. 네. 불과 2박 3일 걸렸습니다. 접촉부터 이제 결정까지. 계약 완료까지 2박 3일. 그러니까 인천 입장에서는 모든 이제 원했던 선택지들이 다 사라져 버리고 감독 선임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26일 소집인데 지금 이제 시간이 6일밖에 남지 않은데 어떡하냐라고 했는데 정말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오듯이 윤정환 감독 측에서 인천이 지금 감독 선임 잘 안 되고 있는데 혹시 저희 감독님이 의사가 있다면 어떠세요?라고 했거든. 인천은 아이고 감독님 어서 오십시오 이러면서 하늘에서 진짜 동아줄이 내려오는 거지. 이거. 인천 그렇죠. 입장에서는. 그러면서 접촉을 그것도 하고 굵은 게 온 거지. 굵은 네. 게. 일사천리로 진행을 해가지고 이제 모든 절차를 2박 3일 만에 마무리를 하는 초고속 선임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어제 26일에 첫 훈련이 시작됐는데 정말 다행히도 인천은 감독과 코치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선수들 훈련을 시작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근데 세상 모든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급하게 먹는 밥은 체한다고. 그렇죠. 이 윤정환 감독은 선임을 했지만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일들이 지금 벌어졌어요.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인천 유나이티드라는 구단의 민낯을 드러내는 상황이 돼가지고 지금 팬들로부터 엄청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자, 뭐 근조환이 왔다는 이야기도 들었고요. 이거는 윤정환 감독을 향한 의사 표현은 아니에요. 윤정환 감독에 대해서는 네. 인천 팬들이 야, 많이 왔네. 네. 구단을 유린하다. 네, 뭐, 예. 저게 뭐 이제 구단 이제 홈 경기장 인천 축구 전용구장에도 조화가 쫙 깔렸고 클럽하우스에도 쫙 깔렸습니다. 전용구장에 50여 개, 인천시청에 40여 개, 클럽하우스에도 왔습니다. 그 어마어마하게 왔어요. 정확하게 저 이제 근조환의 타깃은 일단 대표이사 인선의 굉장한 혼란과 어떻게 보면은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정치적 견해가 많이 들어간 선택을 하려고 했던 유정복 구단주에 대한 반발. 네. 그리고 윤정환 감독 선임은 이끌어냈지만 그 전후 과정에서 정말 좀 많은 잡음을 일으킨 심찬구 임시대표이사를 향한 불만. 이 두 개가 크다고 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사실은 이제 최영근 감독, 그러니까 좋은 감독을 모셔오는 거는 진짜 중요한 과제였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감독을 모셔와야 되는 건 맞는데 만약에 모셔온다고 하면 기존에 있던 감독을 사실 잘 보내드리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작별을 하고 이제 새 감독 체제로 가느냐가 중요한데 최영근 감독이 이제 윤정환 감독이 오는 과정에서 사실상 엄청난 소외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계약을 뭐 경질할 수도 있고 물론 네. 그러니까 구단 입장에서는 기존의 감독을 경질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잘 합의해가지고 조건을 이끌어내서 아름답게 뭐 상호 해지할 수도 있고 네.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문제는 윤정환 감독이 온다라고 기사까지 뜨고 있던 상황에 최영근 감독이 구단하고 결정된 게 없었습니다. 심플하게 제가 비유를 드릴게요. 네. 자, 부부간에 불화가 발생해서 이제 이혼을 해야 됩니다. 자, 뭐 결별 잠깐 이제 갈등이 있어가지고 좀 밖에 나가 있었죠. 자, 그럼 우리 이혼에 들어와서 이제 여기 합의서에 사인을 찍자. 들어왔는데 집에 와봤더니 벌써 살림을 차린 거야. 눈 돌아가죠. 이런 네. 이것들이 협의 이혼인지 합의 네. 이혼인지 이게 결정이 안 됐는데 네. 지금 새 배우자가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눈이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눈이 돌아가죠. 배우자 네. 입장에서는. 아니 마음속으로는 그래 내가 이혼해 줄게라고 들어왔는데 딱 그 장면을 보니까 눈이 뒤집히는 거죠. 완전. 여기서 무슨 노래가 나와요? 왜 나는 너를 만나서 바로 나오는 거지. 안 나올 수 있어요 이 상황이. 이 웃을 얘기가 아닌데. 제가 네. 얘기 드릴게요. 네. 제가 이제 최영근 감독이 그대로 들은 이야기입니다. 최영근 감독이 이제 지난주 토요일 그때가 윤정환 감독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합의를 타결한 상태였어요. 인천 구단하고. 일단은 그 어느 정도 네. 이제 이야기는 진행이 되는 자, 상태였고. 그렇게 되니까 인천 구단도 생각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러면 빨리 최영근 감독을 이제 계약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렇죠. 감독님 인천으로 좀 올라와서 저희가 감독님하고 같이 하는 건 힘들고 이제 계약 해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라와서 좀 절차를 밟으시죠. 최영 감독도 그래 알았다. 그리고 좀 이제
가족들이 있는 김해에서 차를 몰고 올라옵니다. 네. 올라오는 도중에 아까 송지훈 기자가 얘기한 윤정환 감독을 선임한다는 단독 기사 떠버린 거예요. 최영근 감독이 빡이 쳐가지고 그대로 차를 돌려서 내려가. 그 차에서 라디오에서 이제 왜 나는 너를 만나서 바로 나오는 거지 여기서. 네. 그 드라마도 너무 오래됐어요 이제. 그렇게 이해 되니까 못하시려나? 최영근 감독이 어. 정말 분노해가지고 구단이 상호에 감독님 왜 안 오십니까? 저 기다리고 있는데 그거는 최영근 감독이 너네 같으면 가겠냐? 이런 예의도 없는 놈들아. 이런 식으로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최영근 감독하고 합의를 할 수가 없게 된 상황인데 인천은 빨리 감독 선임을 발표해야 되니까 합의를 안 해놓고 지난주 월요일에 합의를 했다고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합의도 했다고? 합의를 했다고. 상호 합의로 해지한다고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발표를 해놓고 윤정환 감독이 그러니까 그 보도가 먼저 나오고 네. 조금 시차를 두고 이제 윤정환 감독 선임 보도가 나왔어요. 오. 그러니까 최영근 감독 입장에서는 분명히 나는 얘기를 나눈 게 없는데 상호 합의하에 해지가 돼버린 거지. 더 열이 받죠. 거기 또 한 번 또 이제 스팀이 열리는 거죠. 네. 최영근 감독이 난 안 해. 나는 하지도 않았고 니네들이 발표했으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 네. 그래서 하루 뒤에 인천이 어쩔 수 없이 해고를 합니다. You're fired! You fired! 왜냐면 합의가 안 되니까. 더 기분 네. 나쁜 건 또? 근데 이게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자녀 연봉 문제라든가. 그리고 상호 합의를 했을 때와 해고를 했을 때 뭐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합의를 하면은 보통은 이래요. 뭐 예를 들어 자녀 계약 기간이 2년이 남았다. 이런 보통은 합의를 잘 해가지고 1년치로 끝냅니다. 왜냐면은 그렇게 열어두면서 뭐 하는 게 감독님이 요 기간에 취업을 하셔도 우리가 이거 지불한 거에 대해 가지고는 뭐 돌려받는 그런 건 하지 않겠다. 그렇게 끝나는데 경질을 해버리면 자녀 연봉에 대해서는 보장을 다 해줘야 돼요. 마치 클린스만처럼. 네. 거기다가 이게 최영근 그렇죠. 감독이 네, 지금 딱 복잡한 그거죠. 게 뭐냐면은 계약을 할 당시에 강등 위험성이 내재돼 있었기 때문에 1년 반 계약을 하면서 인천 구단이 계약서에 명기가 돼 있습니다. 자, 올해 1부 리그에서 최영근 감독이 받는 연봉은 이만큼. 근데 2부 리그로 강등이 되면 얼마를 이제 삭감을 해야 된다. 네네.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지금 상호 합의에 의한 해지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경질을 했잖아요. 경질을 12월 24일 시점이죠. 24일 시점에 한 거죠. 네, 화요일 날. 그러면 이게 법적 해석을 따져야 되는 거예요. 경질을 한 시점에서의 연봉 부분을 자녀 연봉으로 지급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아니다. 이 연봉은 2025년분이니까 2025년 조항에 대한 이게 또 법적 싸움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윤정환 감독도 아니 나 깔끔하게 온 줄 알았는데 네. 봤더니 무슨 한 지붕 두 감독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요. 이게 뭐야? 당황스럽겠네. 그렇게 되니까 어제 윤정환 감독이 취임 기자회견을 하는데 이와 관련된 질문이 나오니까 윤정환 감독이 그냥 얼어버린 거예요. 뭐라고 자기가 답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넓은 의미에서 윤정환 감독도 피해자죠. 그러니까 윤정환 감독 입장에서 네. 구단이 돌아가는 상황을 잘 모르고 일단 왔어요. 근데 지금 막 이런 와달라고 하니까 네. 제발 사정하면서 와달라고 하니까 지금 보니까 내가 후처가 되어 있어 지금 들어와 있는 배우자 뭐 대신 들어온 배우자고 지금 상황이 복잡해. 네. 근데 기자들은 나한테 지금 이걸 얘기를 하래.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 내가 어디까지 얘기해도 되고 어디까지 얘기 안 해도 되는지를 지금 누구도 안내를 안 해줬을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본인을 선임하겠다고 해서 한 대표는 취임 이틀 전날에 나가서 사의를 표명하고 나갔어.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일단 하나씩 정리를 해봅시다. 가장 먼저 의문이 드는 거는 그렇다면은 인천은 왜 이렇게 서둘렀나? 26일 선수단 소집 전에 감독 선임과 코치진 인선을 마무리해야 된다는 조급함 때문이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급히 먹는 밥은 무조건 체하거나 살해가 걸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를 더 하자면 지금 인천 팬들이 가지고 있는 강한 의혹은 네. 이제 아마 이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지금 인천이 2부 리그 강등이잖아요. 네네. 올라가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한 이 상황이기 때문에 팀만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 어떤 개인의 욕심이 개입된 게 아니냐라는 의심. 그 사표 쓴 사람의 욕심이. 네,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서둘렀고 그러다 보니 최영근 감독에게 예의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이런 심각한 상황을 만들어낸 거 아니냐라는 그런 강한 의심을 가지고 지금 구단의 어떤 행정 일처리 전체적으로 다 비난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근조 호환이 그렇게 네. 엄청나게 몰려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분위기도 좀 이상하지. 왔는데 뭐 근조한 걸리고 그렇죠. 저 취임식이라고 해서 왔는데 훈련장에 그렇죠. 근조 호환이 50여 개가 와 있어요. 새 감독이 왔는데. 윤정환 감독이 인터뷰를 하는 내내 표정이 막 이렇게 되게 난감한 표정이에요. 계속. 그러다가 결국은 그 임시대표 이사에 대한 질문이 나오니까 윤정환 감독이 할 말을 잃어버리고 이건 제가 좀 상황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5분만 좀
네. 멈추다가 하면 안 돼. 초유의 기자회견 휴정을 요청하는 초유의 사태가 어제 취임식에서 발생을 한 거예요. 그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까지 얘기해도 돼요? 이건 안 돼요를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왔기 때문에 그 순간에 이제 가서 구단하고 급하게 얘기를 했겠죠. 네. 예, 뭐 어디까지 얘기해도 돼요? 라는 그런 부분. 저희- 사실 이 윤정환 감독하고 협상을 한 대상 자체가 지금 없기 때문에 그 구단에서 아무도 모르는 거야. 전 임시 대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심창구. 그렇죠. 네. 심창구 전 대표가 이미 사임을 했기 때문에 윤정환 감독 입장에서는 내가 어디까지를 지금 얘기할 수 있는지 아닌지 구단 관계자도 사실 몰랐어요. 아니 그분도 좀 이상한 게 왜 이렇게 큰 사고를 쳐놓고서 그냥 갑자기 띡 그만둬 버리면 어떡해요? 여론이 워낙에. 극악으로 여론이 너무 극악이니까요. 워낙에. 지금 뭐 그분을 규탄하기 위한 집회가 예정돼 있었어요. 내일 예정대로 내일 집회를 하긴 합니다. 네, 내일 열릴 네.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거기다 시에서는 아니 일을 하라고 맡겼더니 왜 이렇게 상황을 더 안 좋게 복잡하게. 만들었냐라는 책임도 이제 지적을 받았고 그렇게 되니까는 뭐 이제 더 이상 자리를 수행할 수 없다라는 걸 직감을 하셨겠죠. 그러니까 인천 팬들이 내일 이제 집회를 하면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이제 심창구 임시대표는 임시대표직을 물러났어요. 네. 그런데 어쨌거나 구단 이사회 멤버이긴 합니다. 또 사내. 아 여전히. 네, 사내이사. 여전히 사내이사예요. 아. 그래서 지금 인천 팬들은 아예 사내이사직도 내려놔야 우리가 이제 그 진정성을 믿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 내일 집회가 이제 그걸 요구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들었는데 뭐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당히 많이 감정이 상해 있고 서로 이제 상처를 입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인천이. 윤정환 감독도 정말 갑갑할 수밖에 없는 게 본인이 본인이 뭐 먼저 제안을 하긴 했지만 화답을 하면서 오시면 뭐도 해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한 사람은 지금 사라져 버렸고 지금 왜냐면은 코치진 선임까지는 했어요. 그 다음은 이제 선수단 구성이거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2025년 K리그는 2월에 개막합니다. 뭐 빨리 하죠. 시간이 네. 많지가 않아요. 네. 빨리 선수 구성 마무리하고 해야 되고 이미 다른 구단들은 다 거의 끝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천은 너무 늦게 출발을 했고 시장에서 주워올 수 있는 그런 선수 옵션도 그렇게 많지가 않은 상황이니까 빨리 지금 속도전을 내야 되는데 지금 인천은 요거는 제가 단독으로 얘기 드립니다. 지금 결정이 나 있는 선수 영입이 한 건 있거든요. 네. 근데 계약서가 못 나가고 있어요. 행정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대표이사가 공석이잖아요 지금. 누구 이름으로 사인을 해요? 누구 이거를? 이름으로 사인을 해요? 단장도 뭐 있지만은 아니, 단장은 사실상 지금 뭐 직무를 하지 권한대행. 못하는 상황이고. 아 그래서 단장이 네. 지금 대표이사가 이렇게 감독 선임이나 이런 거를 막 다 알아서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단장이 완전히 나 이거 관여하지 않겠다고 지금 선언을 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단장이 실질적인 어떤 뭐 선수 영입이나 내지는 감독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야 진짜 여기 진짜 개판이네요. 그야말로 첩첩산중. 네. 윤정환 감독은 아니 나 지금 내가 그러면은 리스트에 짜놓은 이 선수 빨리 하고 여기 있는 선수 중에서 오케이 정리해도 돼. 이게 빨리빨리 진행이 돼서 어느 정도 구성을 해서 지금 태국에 가가지고 우리가 시즌 준비 빡 들어가야 되는데 계약서가 안 나오고 합의서가 안 나오고 이게 뭔 상황이냐 이거죠. 야 이거 참 진짜. 자 나왔습니다 질문 뉴스토리 누구인가요 그 선수? 누구인가요? 인천이 데려올 선수 그 선수 누구인가요? 네, 지금 그 윤정환 감독의 1호 영입으로 지금 단독 기사가 나갔습니까? 네, 충북 청주 김명순 선수인데 다 합의했어요. 음. 오케이. 뭐 충북 청주도 오케이. 바이아웃 지불하고 데려가세요. 했는데 합의서가 안 오네 지금. 충북 청주도 미스터리인 거예요. 아니 영입한다고 해놓고 왜 아직도 합의서? 데려가는 거 맞아? 데려가는 거 맞아. 우리도 그러면 그 선수 나가면 우리도 보강해야 되는데 지금 뭐예요? 라고 하는데 인천은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아니 근데 그러면은 일단 윤정환 감독이 온 것 자체는 인천의 입장에서는 천만다행이죠. 그렇죠. 일이지만 어쨌거나 지금 감독이 선임이 됐으니까 네. 우리가 그나마 이 정도 수위에서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감독 선임 못하고 이렇게 아사리판이 났으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거 가지고 1시간 얘기해야죠. 사실. 그렇죠. 아니 그러면 이제 이 앞으로는 어떻게 해요? 지금 사실 뭐 윤정환 감독이 있긴 하지만 말씀을 들어보니 대표이사도 중요하고 단장도 중요하고 이게 조직이 돌아가려면 여러 가지 뭐 인원과 역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들이 지금 완전히 다 망가진 상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구단주 직권으로 빨리 해결해야 돼요. 음. 뭐 임시총회도 중요한데 임시총회 이전에 빨리 지금 새로운 대표이사로 지목한 분이 있거든요. 과거 인천에서 대표이사직을 수행했었던 조건도 뭐 전 GM 그 전무 그리고 이제 인천 축구협회 회장도 하셨던 분인데 빨리 이분이 빨리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서명을 하게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규정상의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인천 구단의 정관상 대표이사는 이사여야만 돼요, 무조건. 그 사내 이사 안에 들어와 있어야 그 중에 대표이사가 될 수 있는데 어쨌거나 어제 이제 그 조건도 전 대표를 이제 이사로는 승인을 했어요. 네. 그 승인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근데 지금 그 조건도 대표가 정식으로 이제 대표이사 승인을 받으려면 내년 1월 15일인가 알고 네, 있어요. 1월 11일 주주총회를 주주총회에서 이제 승인을 받는 거거든요. 네. 근데 어쨌거나 조건도 대표 체제로 간다는 게 구단주의 뜻이고 지금 그거와 관련해서는 이제 나머지 큰 불만이 없는 것 같으니 어쨌거나 조건도 대표가 지금 이사하긴 하지만 신분상으로는 차기 대표이사가 확실하다면 조건도 이제 대표를 중심으로 빨리 이걸 지금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서우정 기자 얘기한 대로 지금 멈춰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조건도 대표가 아직 대표이사가 아니니까 그럼 이 결정 권한을 그러면 단장한테 준다라고 정해놓으면 임중용 단장이 하면 돼요. 근데 지금까지는 누구도 그걸 정하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 손 놓고 있는 건데 말 그대로 지금 서우정 기자가 아주 중요한 거 지적을 해줬고 조건도 대표 체제로 가는 게 모두가 다 동의가 되는 상황이라면 조건도 대표가 빨리 나서서 그럼 이 부분은 임중용 단장이 진행하시고 이런 식으로 교통 정리가 빨리 해줘야 되죠. 그렇네. 교통정리 진짜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 선수 영입을 하겠다고 계속 접촉하고 뭐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합의해놓고 이 계약서가 안 나가면은 와, 참. 골 때리는 겁니다. 인천 팬들 입장에서는 진짜 우라가 터지겠네요. 속에 진짜. 그러니까 조화 네.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조화 보낼만 했네. 네. 내일 제가 볼 땐 집회에서 이것도 요청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빨리 누가 그러면은 여기 대표이사직을 임시로 다른 사람이 임시로 수행을 하든지 아니, 빨리 조건도 대표이사를 빨리 선임을 하든지. 그러니까 지금 규정상 임시 대표이사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이사회에 들어온 조건도 이사, 네. 그리고 임중용 단장이 당연직, 네. 그리고 심찬구 전 임시 대표가 아직 이사로 아직 들어와 이사로 있고, 있죠. 네. 그리고 인천시 체육정책과장인가요? 아마 그 당연직이 한 명 더 있어요. 네. 이렇게 4명이거든요. 그 안에서만 임시 대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규정상. 네네. 그래서 이제 조건도 대표가 하게 될 것 같으니까 아마 규정을 지켜가면서 하려고 한다면 이제 그렇게 진행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조건도 대표가 할 거니까 그냥 우리가 이제 그럼 조건도 대표의 결정 사항대로 따라가자.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돼야 됩니다. 네. 이거 참 복잡하네요. 근데 이게 저희 이제 슬슬 이건 기자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안산도 지난주에 우리 문제 많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예. 안산은 지금 여기는 아사리 오브 아사리판입니다. 더 심해요? 인천은 예. 비할 바가 아닌 것 그 같은데. 정도예요? 네. 와. 여기는 안익수 대표이사가 원래 팀을 맡고 있다가 안익수 대표이사가 1년을 다 못 채우고 뭐 저는 2025 시즌 준비는 끝냈고 이제는 물러나겠습니다 하고 떠났어요. 네. 그래서 대표이사 자리가 공백이다가 과거 이제 안산 창단의 어떤 산파 역할을 했던 그 안산 의회에 계셨던 그분이 오셨는데 성함 얘기하면 또 혹시 또 고소한다고 하실까 봐. 네. 제가 혹시 말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오셨는데 이제 그분이 다음 시즌 준비를 위한 선수 영입을 위해 전력강화위원회를 열었는데 그 안에서 입단이 이미 결정 나 있는 선수들의 입단을 철회해 버린 거예요. 좀 근거가 불분명하게. 그래가지고 이게 보도가 되면서 정말 축구계 아니 어떻게 일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냐. 메디컬 테스트까지 마친 선수를 지금 영입 안 하겠다. 새로운 대표이사가 와가지고 딸깍 눌러서 취소를 시켜버린다? 그러면 무슨 신뢰를 갖고 안산하고는 이제 축구계 각계에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하자는 거냐? 선수, 에이전트, 뭐 지도자 이런 사람들. 지금 유소년도 또 이제 바꾸겠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유소년 디렉터 겸 18세 이하 대표, 18세 이하 팀 감독을 맡고 있는 송경석 감독이 네. 내가 책임지고 나갈 테니까 다른 유소년 지도자들은 좀 그냥 믿어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떠나고. 이게 지금 며칠간 계속 보도가 되고 안산에서는 반박하고 있고 고소하겠다고 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서 그 철회하기로 했던 선수 중에 일부는 또 계약을 다 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강수일 선수 한 명 빼고는 다시 다 구제를 해주는 걸로. 네. 그냥 원한 대로. 네, 근데 한 명 결국 빼고. 강수일 선수는 그냥 안 되는 걸로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고 있죠. 거기도 진짜 근데 이제 그 새로 오신 분께서는 애초에 축구 무슨 근거로 그런 결정을 하신 거예요? 뭐 제가 짧게 얘기 드릴게요. 네. 이게 안산 그리너스라는 팀의 오랜 문제입니다. 이 팀의 선수 구성에서는 정말 많은 지역의 이익김들이 들어가요. 시의원의 친척이다.
C1의 뭐 조카다. 아, 뭐 시청에 있는 누구의 뭐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진짜 모든 시도민 구단에 다 있는 일이긴 하거든요. 있는 시대적인 일인데 무자치네, 안산이 진짜. 유달리 심했어요. 이게. 짜치네. 그래서 그래서 그거를 걸러내는 시스템의 문제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미 작년에 이 스카우트 파동이 터졌고, 예, 뭐 서로 스카우트를 위해 가지고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의혹이 터져가지고 정말 많은 뭐 그때 이제 감독도 물러나고 날이 터졌고 올해 또 안익수 감독이 와서 계약서를 봤는데 무슨 이런 이면 계약이 이렇게 많아?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그럼 누가 질 겁니까? 하면서 내부에서의 좀 다툼도 있었고. 네. 그랬는데 지금 대표이사 바꿨는데 또 문제가 터졌어요. 저는 이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에 대해서 프로축구 연맹이 그냥 자시하면 안 된다. 그렇죠. 아니 이거 예. 뭐 이제 구단이 어떤 선수를 이제 고용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어찌 보면 그냥 선수 선출의 문제여서 쉽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취업 비리입니다 이거. 냉정하게 말하면은. 그렇죠. 예, 취업 청탁, 취업 알선이고. 예. 예. 저는 이거는 연맹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징계 사안이라고 생각되면 이제 징계를 줘가지고 적절하게 통제를 해야 된다고 봐요. 구단 자구책으로 뭔가 나아질 거라고 기대를 이제 사람들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시도민 구단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구단주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치단체장, 구단주와 뭔가 가까이에 있거나 그런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 축구단에다 뭔가 자기의 어떤 이권을 개입하고 싶어하는 욕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뭐 나랑 정말 친한 형님이 지금 구단주야, 시장이야. 네. 그런데 내 아들이 지금 축구를 하는데 이거 프로 갈지 말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면 구단주를 통해 가지고 우리 아들 한 명만 받아주세요를 얘기하기 되게 쉬운 구조잖아요. 그렇죠. 기회 한번 주십시오. 네. 예. 그런데 그거를 지금 대부분의 K리그 시도민 구단들 많지만 다 적정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죄송한데 우리는 선수 선발과 관리는 뭐 어느 조직이 담당하고 어느 뭐 체육인이 축구인이 담당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기준으로 안 됩니다라고 다 고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시스템 자체가 무너져 있는 팀이라면 정말 말 그대로 당장 다음 시즌에 안산이란 팀이 정말 좋은 성적을 위해서 선수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거기 2자리 남았다면서 나 좋은 선수 2명 있는데 네.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 그 순간 구단이 망하는 거죠. 자, 그쵸. 여기서 우리가 스톱을 하지 더 얘기를 하면은 네. 또 이제 고소 얘기가 고소가 나올 수 들어올 수 있으니까.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뭐 지금 네, 저희는 그 네. 대표님 성함을 말씀한 적이 말한 적이 없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우리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스포츠는 플러스 한정의 무대 스포츠는 플러스 힘좀 에너지